저희 134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6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보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거기에 응급조치 밑줄할까요? 근데 그 박스 위에 올라가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 그 뒤에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줄에 신고 밑줄.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난개발이 아니겠죠. 재해복구나 재산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근데 요거는 하고 나서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일단 놔두십시오. 우리가 건축법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그 밖에 경미한 행위라고 돼 있는데, 자 기억에 요것도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니은에 공작물의 설치 나오는데 일단 숫자 나오는 거 저는 버리겠습니다. 숫자 나오는 거. 그래서 숫자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별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숫자 나오는 게 나왔다. 그거는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C에 보시면은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사 짓는 거죠. 생업 관련 행위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밑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밑줄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그러니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생업 관련 행위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135페이지 보고 있죠. 다만 육상, 어류, 양식장이라는 건데, 자 여기 땅에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수조를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키우는 겁니다. 육상, 어류, 양식장. 해서 여기 요만한 치어가 고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 물고기들은 여기서 클 때 독수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합니까? 먹고 자고 싸우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키우려면 일단 사료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료 찌꺼기가 밑에 막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은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각종 그 항생제 같은 것들, 약품 처리 같은 걸 막 하는 거죠. 병 걸리지 말라고. 약품, 항생제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생제 같은 게. 그러니까 감기 걸리시면은 뭐 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양식 광어 한 마리 사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지죠. 이 안에 항생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광어 안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다량의 약품들, 성장 촉진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이 만약에 주변 토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한다라는 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그 다음에 디귿에 토지의 형질 변경 나오는데 역시 기획 A, B는 숫자 나오니까 버리시고 C에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형질 변경은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조성이 다 끝난 대지인데 거기서 건물 짓다 보니까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경미한 행위. 다만 가로 안에 보면은 밑줄 절토나 성토는 제외.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도 깎고 쌓고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국가 지자체라고 보입니까? 저는 그 뒤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 나왔으니까 공적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하니까 공적 목적이라서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토속 채취도 숫자 나오니까 버리겠습니다. 미음 사도 개설 허가 도로 만드는 거죠. 역시 공적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적 목적이죠.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 행정재산이었는데 이걸 용도가 공적 목적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역시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공적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죠.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역시 공적 목적. 공적 목적. 그 다음 아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은 작게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될까요? 네.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그 뒤에 이상 동그라미. 아까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거보다 크게 분할하면은 난개발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숫자 놓으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개 안 되고 요 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요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벗어납니다. 규제 대상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절차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죠. 절차는 쓰면서 보면은 일단 이런 허가 대상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아까 허가권자가 누구였죠? 특광, 시, 군. 이 뒤로는 무조건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특광시군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밑에 나올 건데 보면은 가로 1번에 신청서의 제출이라고 돼 있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거기 기에 동그라미 할까요? 그 밑에 줄에 위해 방지에 위 동그라미 하시고 환경오염 방지에 환 동그라미 하시고 경관 조경에 경 동그라미 하시고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특광시군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신청서에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계획서. 이 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 시설. 요거 줄여서 앞으로 환, 경, 위, 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줄여 읽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 안에 일단 놔두시고 가로 2번에 뭐 의견 청취라는 게 나오죠. 그것 좀 이따가. 그다음에 가로 3번 요것도 지금 안 볼 거고 가로 4번에 137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 자, 허가 신청을 받은 특광시군은 며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15일 동그라미.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허가 처분의 방법, 뭐 서면이나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고 가로 그 3번에 허가의 기준이 있죠. 자, 허가 신청을 받은 이 특광시군은 자의적으로 허가나 불허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고민을 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 요 기준에 맞을 때에만 허가를 내어주는 거고 기준에 부적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라는 거. 그 밑에 막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요거 다음에 볼 건데 그 안에 보면은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기준에. 자, 지금 보시는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개발행위라는 건 사적 개발입니다. 사적 개발. 그러니까 개인이 국토에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받으라 이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도시, 군, 계획사업 이 뭐라고 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뭐 수시로 물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거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건 공적개발입니다.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공적 개발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절대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뭐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갑이 하는 개발행위가 뭐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줘버리면 여기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136페이지 가로 2번에 136페이지 가로 2번에 의견 청취 보입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거기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물어보고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음에 보면 되니까 자, 요것만 좀 큰 틀만 좀 기억하십시오.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이다라는 거. 사적인 토지용입니다. 이건 절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 해서 지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기준들은 뭐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리을, 미음 잠깐 보면은 아까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기반 시설을 고려한다라고 했죠. 해서 리을에 보면은 맨 끝에 허가의 기준의 리을, 거기 138페이지 맨 밑에 리을. 그 리을의 맨 끝에 줄에 보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보입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기반 시설이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이런 것들이 적절할 것. 그래서 허가를 내어줄 때는 주변의 환경, 경관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등도 고려를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숫자들은 다음에 외우도록 하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보면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이 성장을 관리하겠다라는 거. 즉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면 난개발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성장이 끝난 지역에 지정할까요?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에 할까요? 시작되는 곳들. 해서 여기 보면은 시험에 2번 나왔던 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요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끝난 곳이니까. 해서 보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특광시군. 제가 개발행위 허가주고 다 특광시군이 한다고 했죠. 특광시군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다 중요한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거. 이렇게 뭐 거기 밑줄 하셔도 되고 그 옆에다가 주상공은 X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획 한번 보면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보는 정도지 뭐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지정의 절차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이거 누가 수립할까요? 특광시군이.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는 곳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도 개발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곳들 요런 데다 수립하는 거였죠. 요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있죠. 요거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고 오면 이건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계획 만들고 나서 타당성 검토 이런 거 나오면 다 몇 년마다 한다고 했죠? 5년.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거의 맨 밑에 타당성 검토라고 돼 있죠?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계획 타당성 검토 나오면 대부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아닌 것들을 골라서 외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건 중요한 건데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이건 놔두시고. 자, 아까 보면은 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한다라고 했죠. 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아까 봤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내어줄 때 거기 6번에 보시면은 142페이지 큰 6번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부 허가라는 게 나오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허가 내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고기, 파란색 글자 있죠? 그게 환경, 위, 기입니다. 아까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민법 시간에 조건, 기한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자,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하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건 조건이죠.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런 것들은 기한이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으로 하죠. 기한으로 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네가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한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장래에 이게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이행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 보증금. 그래서 보면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건 장래에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면은 이행 보증금의 예치라고 돼 있죠. 제목에.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조건부로 허가를 할 때 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을 이행 보증금 이렇게 부릅니다. 이행 보증금. 그 밑에 있는 뭐 사유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145페이지 8번에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만 용어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46페이지 넘어가시고 148페이지 볼 겁니다. 148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돼 있죠. 이걸 다른 말로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연동제. 연동제. 자,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막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은 부족해질까요? 남아돌까요? 부족해지겠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의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가능한 곳을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이거부터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라고 돼 있는데 개발행위와 기반 시설을 연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가능한 곳에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해서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여기는 이미 개발 밀도가 무지하게 높은 곳입니다. 개발 밀도가 이미 높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 도로 같은 것들이라든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를 합니다. 강화. 예를 들자면 원래 내가 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내 계획은 6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 거죠. 그래야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너무 빽빽하게 개발이 돼 있으니까 개발 밀도를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용적률을
반토막을 내버리는 반토막을. 그걸로 원래 내 계획상은 6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수익성이 있는데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겁니다. 내가 건축주라면 이거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그럼 보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특광시군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개발 밀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 세 군데 불러주시겠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개발 밀도가 높은 곳에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보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방금 봤지만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고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 수단이 바로 행위 제한을 강화하겠다. 규제를. 그 규제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는데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해서 특광시군이 개발 밀도가 이미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책을? 가로 1번에 특광시군 동그라미 할까요? 특광시군이 용도지역은 어디다가 지정하죠? 두 번째 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 동그라미, 곤란. 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 나오면 다 누가 정한다고 했죠? 기준은 국장 아닐까요? 기준은 그거는 특광시군 말고 기준은 국장. 그래서 상세한 기준이 그 옆에 박스에 나오는데 요거는 1, 2월 달에 하겠습니다. 놔두시고 지정의 절차도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가로 4번에 지정고시의 효과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는 개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서 적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면은 특광시군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동그라미 강화. 지금 150페이지 메뉴에 보고 있죠? 강화. 세 번째 줄에 강화 동그라미.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령에 가면 가로 안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뭐를? 고기 밑줄.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 요새는 뭐 강화를 완화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숫자보다. 뭐 증가인데 감소로 내고 강화인데 완화로 내고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 금방 빨리 읽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 이거 이제 위의 내용을 표로 그냥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험에는 밑에 있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좀 널널하죠. 공간이 많죠? 아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빽빽하게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인데 여기는 아직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 기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개발 행위를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여기는 너무 빽빽하게 개발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여지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행위를 해도 됩니다. 대신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시행자가 돈을 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즉,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개발 행위 하는 사람한테. 그런 데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는 규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규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여기는 이미 너무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더 이상 개발행위 하지마 해서 용적률을 반토막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개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충이 가능하니까. 대신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개발행위 하려면 추가적으로 돈 더 내고 해야 됩니다.
돈을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특광시군. 그래서 이런 지역, 특광시군이 지정하는데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럼 규제는 강화가 막 되고 있는 지역일까요? 완화가 되고 있는 지역일까요? 아까 여기 규제를 강화하니까 개발 행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 막 세게 한다 이 말이죠. 규제를 강화하니까 여기 개발 행위를 못했죠. 그럼 개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제는 완화되는 지역이겠죠. 규제가 막 풀어지니까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막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졌고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이 사람한테 개발 행위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똑같이 규제를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개발 행위 더 이상 하지 마 이런데 근데 여기는 해 대신 돈 내. 그런 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보면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데 여기 개발 행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0페이지.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지역 나오는데 특광시군이죠. 역시 특광시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는 놔두시고 기역에 박스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죠? 완화 동그라미. 그 뒤에 해제도 동그라미. 니은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죠? 완화 동그라미. 그러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개발 행위가 막 일어나니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의 A.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미출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개발 행위가 막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인구 증가율 밑줄하시고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개발 행위가 막 집중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지역들.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개발 행위 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뭐 지정고시 이런 것들 됐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돈을 걷어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요거 1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요거 해제합니다. 제가 해제 실효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 안에 계획 안 만들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거 해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거 누가 수립할까요? 특광시군. 쉽지 않습니까 이제?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거기에 밑줄할까요?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관리 계획의 내용 안에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이 내용을 요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거. 이것도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수립식 니은의 수립식 고려사항 이런 것들 냈고 디귿 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에 나왔으니까 역시 다음 날입니다. 디귿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날 미출 해제 미출. 그리고 뭐 4번에 기준 나오죠.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그 상세한 기준은 제가 다음에 볼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뭐 이런 것들 지금 볼 거 아닙니다. 지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서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억제합니다. 그 수단으로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네. 가능한 지역이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줍니다.
대신에 그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이. 개발밀도관리구역도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이.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디다가?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규제가 풀어져서 개발행위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높거나 증가하는 지역들입니다. 요런 데다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지정하고 나서 얼마 안에? 1년.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은 거의 152페이지 가로 2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모든 개발행위에다가 비용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한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려는 자에게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거기 두 번째 줄에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초과하는 밑줄 하시고 건물의 신축, 증축까지 밑줄. 그래서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거. 그래서 여기 한번 기출문제는 여기 200제곱미터 이거 가로 비워놓고 다음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보시다시피 아까 봤던 그 개발밀도관리구역보다는 훨씬 많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은 155페이지. 여기 아닌가? 어디 갔지? 이 비용은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 예습을 안 해와서 어디 있는데 분명히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원칙은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라는 거. 근데 물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을. 그래서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자, 요거는 말로 설명드리죠. 원칙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합니다. 책을 너무 여러 권을 보니까 헷갈려서. 네? 아, 핵심에 있습니까? 아, 이게 어디 안에 있을 텐데 분명 본문에 있을 텐데 154페이지 핵심에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자, 원칙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하는 납부가 원칙인데 154페이지 옆에 작은 글씨에 있습니다. 그 어디 본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하는 납부가 원칙. 그 5번에 있죠. 핵심에 작은 글씨. 5번에.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안 할까요? 물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허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보는 건데, 자, 원칙은 돈을 내야 됩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앞에 백화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도로, 이제 주말만 되면 교통체증으로 마비가 되겠죠. 이 도로가 보통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될 때 보통은 이 백화점이 지어지는 쪽으로 이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세계나 롯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도로 부지로 내어놓는 겁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큰 개발행위가 있으면은 그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때 그 도로 부지를 이 사람들,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도 우리가 뭐 큰 개발행위 할 때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요까지만. 그 다음에 국계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1, 2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계법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국계법은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 계획. 이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했죠? 지정.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 이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그렇죠. 지금은 민법 확개론 할 때죠. 공법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같은 도에서 지정이 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거나. 같은 도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랑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이 수립은 누가 하죠? 수립은 어떻게 하죠?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항상 둘 이상 나오면은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으로. 그래서 지정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은 공동으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 받아야겠죠? 이 승인은 지정권자랑 똑같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구역.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시나 군은 시나군을 단위로.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도는 도 단위로, 경기도 단위로 수립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도는 쪼갠다고 했죠.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을 다시 구분하면은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하죠. 이 둘 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모두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에서.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 구체화되는 계획이 여기 관리계획이다라는 거.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이 요 6가지.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 6가지가 첫 번째 용도지역. 그러니까 관리계획 내용 안에 있는 이 6가지를 모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싹 다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세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세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싹 다 관리계획.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입안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결정고시. 입안 결정고시. 이거 1월 달까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셔놓고는 또 한 두 주 지나니까 까먹고 입안 결정고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을 지정을 합니다. 자, 용도지역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눴죠?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프린트 나눠드린 거 버린 거 아니죠? 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뭐 지하철 탈 때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 환경이었죠?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그 다음에 뭐 준주거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지금 막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뭐 하는 곳이었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런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 배치되는 곳.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로 구분하는데 보전녹지는 보전이 목적이죠. 그래서 개발이 안 됩니다. 생산녹지는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유보. 그래서 주로 지금 농업적 생산을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어서 개발을 유보시켜 놓은 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용도지구는 요거 왜 지정하죠? 오늘 OX 문제 1번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아직 안 외워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용도구역, 일단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는 거죠? 확산방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시가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개발제한구역은 확산방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 방지. 그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지 어디라고 했죠? 구도심. 즉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되어 있던 도심지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최소구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지구니까 일부, 지구니까 일부. 그 일부가 어디라고 했죠? 개발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진수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등등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개발하는 곳의 전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네. 일부에 해도 됩니까? 네.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뒤에는 무조건 일부만. 근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존사업지구 이런 지역, 지구 나오면은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원칙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얼마 안에 만든다고 했죠 이거? 3년? 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은 3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가 1년 동안 구자를 이렇게 쓰자고 안 했습니까? 지구 이렇게 구 이렇게 3년. 이렇게.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요 기반 시설 이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해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 정하죠?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 계획.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확인받아야겠죠?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이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는다라는 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했을 때 권리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뭐죠?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얼마 경과합니까? 10년.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죠. 원칙은 특, 광, 시, 군에게. 이렇게 청구를 받으면 매수 의무자는 일단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 안에? 6개월.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2년. 원칙은 현금으로. 이게 매수 청구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나면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이용을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할 때에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죠? 그런 것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응급조치.
그 다음에 뭐 경미하거나 생업 관련이거나 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의 절차는 제가 간단하게만 했으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곤란한 지역, 빽빽하게 개발돼 있으니까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는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 이거 어디다 지정하던가요? 녹관농장.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2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볼 겁니다. 숫자 나오는 것들은 요겁니다. 요거 국계법.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용어들 정확하게 뭐 상세한 숫자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은데 용어들이 무슨 뜻이고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런 비슷한 용어들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구분하는 게. 그래서 이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막 하기 싫고 짜증나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용어들에 친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사항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처음에 다 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5, 6월쯤 되면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숫자들은 금방 외웁니다. 근데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암기가 안 되니까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 이제 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죠?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개발되기 이전 상태에 이런 저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농사 짓고 있죠? 이런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런 저푸른 초원을 여기는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그 건물까지 다 건축돼 있는데 원래 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여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래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런 토지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이 요걸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때 방법이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 방식. 우리 수용 배운 적 있는데. 수용 배운 적 있죠? 저번 주에 배웠는데. 증명을 해보죠. 맨날 모르면 안 배운 척하고.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도로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땅을 인접지 내지는 인접토지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요 부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요 부분,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당해 토지라고 하는데 수용도 되고 사용도 된다. 근데 옆에 있는 토지 이거는 수용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아마 밑줄을 쳐놨을 테니까 가서 증명을 해보죠. 안 되겠네. 거기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놀랍도록 뭔가 막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자,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할 때 인정되는,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그 맨 위에 있는 박스에 4가지 밑줄 돼 있죠. 1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수용의 대상은 토지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거기 박스에 A, 토지, 건물, 그리고 물건, 그 B에 맨 마지막에 소유권의 권리, 요 4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를. 근데 그 밑에 니은에 제목에 보면은 인접지의 뭐라고 돼 있죠? 일시 사용, 즉 여기 요거는 도로 부지가 아니죠. 요 토지는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행자가 도로 부지도 아닌데 이걸 소유권까지 확보하면은 사업비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도로부지 옆에 있는 땅이니까 공사장의 통로나 재료작취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인접지, 인접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의 제목에 인접지의 일시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용 X라고 쓰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왜 모른 척 합니까? 안 써놓은 것처럼. 수용 X. 그러니까 인접지는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할 때 항상 수용이 나오면 무슨 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디귿의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공치법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공치법. 공법에서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4번의 수용마다 항상 나오면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4가지 수용이 어디 있냐면 122페이지. 그 메뉴에 표가 하나 있죠? 그겁니다, 그거. 공법에 나온 4가지 수용. 그러니까 한번 다 보고 나서 이건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앞에 칸에 공치법이라고 돼 있죠? 수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무조건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거부터 일단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그 뒤에 몇 가지 있습니다.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일단 공법에서 수용이 총 4번 나올 건데 수용이란 글자 보는 순간 대답은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요겁니다. 요거 수용. 공익사업하는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수용권입니다. 수용권.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택지를 조성합니다. 이 방법에는 크게 2가지. 수용 방식이 있다라는 거.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할까요? 공치법. 방금 수용 글자 보이면은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수용 보이면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여기서도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특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용이 4번 나올 건데 그 수용들마다 항상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환지 방식이라는 게 보이죠? 땅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필지들이 막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필지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그래서 이걸 네모 반듯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크게 2가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혼용 방식이라는 건 이 2개 섞어서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이렇게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시설 사업이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기 있는 게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입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보여드리죠. 자. 시설 사업을 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 군, 계획 사업은 항상 계획 사업이라서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들고 하잖아요.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개발 사업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 만들까요? 네, 그게 개발계획입니다. 개발 사업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 만드는데 그게 개발계획.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죠? 그게 시행자 지정. 그럼 여기도 시행자 지정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시설 사업에서는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로 어디다 만들지 그런 거 결정 안 해도 됩니까? 해야겠죠. 어딘가 숨어 있겠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죠. 자, 이거 앞에 가서 그냥 볼까요? 앞으로 한자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 해야 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관리계획은 이렇게 만들었었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입안, 결정, 고시. 관리계획이 이렇게 결정, 고시되고 나면은 뭘 하나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요. 지형 도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지형 도면 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죠.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결정된 내용을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자, 지도를 쭉 펴놓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지형 도면 위에다가 우리는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자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도로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여기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사업의 절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역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전에 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이미 사업을 어디서 할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구역 지정이라는 단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지형 도면 위에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구역 지정이라는 절차가 따로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당연히 요 시설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요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그러니까 계획 사업이라서 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어디서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실시계획. 여기서도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라서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인가받고 고시.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만들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그래서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택지를 조성할 때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준공공사. 여기도 마지막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 똑같다 이 말이면 똑같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둘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것도 사업의 절차가 똑같을까요? 네. 그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지금 보시는 이거랑 똑같이 하면 똑같이. 여기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목차 이대로.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니까 도시개발법이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사업에서 국계법에서 시설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웠으면 도시개발법은 이미 우리는 목차를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비법의 목차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럼 책도 요대로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요대로. 그럼 처음에 이제 개발계획 나오겠죠? 근데 우리 책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험을 치니까 해석하기를 조문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반영해서 뭐 책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조문의 순서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저희 뭐 보통의 책들은 요 개발계획 먼저 떼서 설명드리고 구역 지정을 따로 설명드리는데 우리 책은 요게 요 두 가지가 거의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 보면은 거의 17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7. 거기 사업의 절차도라고 돼 있죠. 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걸 따로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책은 맨 앞에 개발 구역의 지정 플러스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좀 실무가 반영된 내용이고 그냥 수업하기 편하라고 저는 요걸 그냥 쪼갭니다.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라고 쪼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뭐 176페이지에 뭐 재정 목적이 보이죠?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의 정의가 다른 법에서는 엄청 중요한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의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도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운 용어들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대로 갖다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계법의 용어를 모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 그대로 갖다 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거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의 절차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수용이랑 환지 나눠놨는데 환지 방식에 가면은 제가 요 뒤에다가 사업의 절차를 또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참고로만 보시고 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제목이. 근데 우리 책은 개발계획이랑 구역지정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어서 저는 개발계획부터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 개발법은 총 6문제가 나오죠. 6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이거 조합 한 문제.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한 문제, 환지 방식 한 문제. 요거는 무조건 그냥 고정. 그래서 이게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크게 보면은 계획 사업에서 맨 처음에 계획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입니다. 어디서.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사업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실시라는 게 사업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디서 하고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한 문제씩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행자의 조합 보이죠? 조합. 시행자에서는 주로 조합을 출제하는데 최근에는 조합 말고 다른 것들도 몇 번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조합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정비법 조합입니다. 그게. 정비법에 가면은 조합이 또 나올 겁니다. 정비법에 나오는 조합이 재개발조합이랑 재건축조합인데 그건 무조건 그냥 시험 문제.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비법 조합은. 워낙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보기는 힘듭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잘 보기는 힘들고 우리가 또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크게 세 파트에 걸쳐서 나옵니다. 개발법에서 한 번,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리고 뭐 직장주택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개발법 조합이 상대적으로 출제 비율이 조금 낮지만 조합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합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4문제 딱 냅니다. 4문제. 10점짜리죠.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 묶어가지고 딱 4문제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조합은 너무 쉽게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게도 안 나오고 딱 중간 수준으로 요 정도 수준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조합은 항상 중요합니다. 개발법 조합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주택법 조합도.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들입니다. 근데 개발법에서 일단 조합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 조합이. 그래서 개발계획부터 나오는데 요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